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예비 고1 독서 2강입니다. 빈곤의 기준과 조세 제도를 활용한 부의 재분배 정책이라는 경제 지문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읽으면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빈곤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의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그 사람의 소득과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이 빈곤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빈곤하다면 최저소득에서 그 사람의 소득을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사람은 빈곤하다는 거죠. 특정인의 소득이 이보다 더 낮으면 그는 빈곤한 사람으로 규정되는 것이에요.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득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소득 수준을 뭐라고 한다? 빈곤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빈곤선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빈곤선은 뭐죠? 빈곤한 사람을 구분하는 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글 전체는 빈곤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될 거예요. 항상 첫 번째 문단에서 화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문단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빈곤의 기준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빈곤선이 바로 빈곤의 기준이 되겠네요. 절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자, 빈곤선의 기준은 기준은 절대적 관점과가 아니네요. 절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라운트리 방식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라이덴 방식이 있다. 그러면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을 구분해 가면서 읽어야 되겠네요. 1번 라운트리 방식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 의복, 주택 등의 최저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객관하여 조사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지출 금액을 최저 생계비로 설정한다. 이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과 그 절대적 수준을 알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나 봐요. 생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라운트리 방식의 한계가 되겠네요. 개인의 신체적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존도, 그러니까 여기서 신체적 생존은 위에서 나온 말, 무엇과 대응이 되는 말인가요? 생존에 요구되는 것이겠죠. 생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소비가 바로 신체적 생존이 될 거예요. 이런 말들을 연결해 가면서 읽으셔야 되겠죠.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존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 라운트리 방식은 사회적 생존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지출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서 이 라운트리 방식의 한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라이덴 방식을 봅시다. 라이덴 방식. 자,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은 무엇을 기준으로 빈곤의 기준을 산출하는 거죠. 절대적 관점으로 빈곤의 기준을 산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라운트리 방식은 신체적 생존만을 고려했어.
그것은 생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소비만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한계는 뭐냐? 사회적 생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덴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빈곤의 기준을 산출한 것인지 한번 봅시다. 라이덴 방식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빈곤선을 결정한다. 설문조사가 있네요. 사람들에게 각자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득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최저 생계비를 산출한다. 이는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빈곤선을 산출한다. 이거는 또 이 라이덴 방식의 한계네요. 그래서 라운트리 방식의 객관적 평가 방법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이덴 방식은 어떤 방식이다? 주관적 방식이다. 그러면 라운트리 방식은 객관적 방식이다라는 것을 뭘 통해 확인했어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라는 점에서 라운트리 방식의 객관적 평가 방법과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이덴 방식의 한계는 주관적이야 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빈곤선을 결정하는 거고, 라운트리 방식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를 알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한계는 사회적 소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편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화제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한편 절대적 관점에 의존하여 이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은 다 절대적 관점이었죠. 그래서 절대적 관점에 의존하여 빈곤선을 산출하는 두 방식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다른 관점이 나올 거예요. 상대적 관점에서의, 그러니까 또 다른 대상이 나왔어요. 상대적 관점에서의 빈곤선을 찾아낼 수도 있어.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수준을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사람들의 소득이 빈곤선 아래에 있을 경우 빈곤한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이야. 얘는 상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판단한 거죠. 이와 같은 방식은 빈곤의 상대적 성격이 있음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빈곤을 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평균적 소득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봅시다. 맨 첫 번째 문단에서는 빈곤이 있는데 이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래서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은 최저 소득을 계산하고 사람들의 소득과 비교하는 거야. 그렇죠? 라고 말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러면 빈곤의 기준을 절대적 관점으로 보면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이 있어. 라운트리 방식은 객관적이지만 사회적 빈곤을 고려하지 않은 단점이 있고, 라이덴 방식은 설문조사를 통해 빈곤선을 결정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어. 이와 달리 상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판단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그 지점에 미치지 못하면 빈곤한 상태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요 세 가지 관점 중에서는 이 상대적 관점이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인 방식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3문단을 봅시다. 사람들의 빈곤을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러니까 화제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빈곤선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라고 이야기했다면 3문단에서는 빈곤선을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래요. 빈곤선을 판단하는 이유는 빈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즉 빈곤한 사람들을 빈곤하지 않은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래요. 정부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세 제도를 활용한다. 자, 그러면 빈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나왔네요. 방법. 첫째, 조세 제도를 활용한다. 정부가 하는 거죠. 빈곤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빈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세제도, 조세는 뭐예요? 세금을 걷는 제도죠. 그 제도를 활용하는데, 그 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누진세 제도래요. 누진세는 뭐예요?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전기를 많이 내는 사람은 전기세를 더블로 받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은 더블로 세금을 걷어요. 이런 얘기죠. 누진세 제도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져 세금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게 하는 제도로 조세 납부 전후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다네요. 이는 부유한 사람의 소득을 줄일 뿐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크게 만들 수는 없대요. 그래서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면 재분배라는 것은 뭐예요? 많이 가진 사람의 돈을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을 재분배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누진세 제도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현실의 조세 제도 중에 누진성이 있는 것은 소득세 등 지극히, 소득세는 그러니까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거네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의 가격에 비례해서 커지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럼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뭐예요?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것은 물건을 살 때 사는 사람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판매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판매한 사람이 정부에게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은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갖지 못한 사람,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역진성을 가져요. 그럼 역진성은 뭡니까? 바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더 심하게 한다는 거죠. 빈부격차를 더 늘린다. 이게 바로 역진성이네요. 그뿐만 아니라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면, 탈세가 뭔 줄 알죠? 세금을 교묘한 방법으로 피하는 것. 그런 환경이라면 조세제도의 실질적 누진성은 매우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누진세나 부가가치세는 효과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단 보면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소득격차를 줄이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부의소득세 제도이다. 왜냐하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누진세나 부가가치세는 효과가 없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부의소득세 제도래요. 그럼 이것이 뭔지 한번 봅시다. 부의소득세 제도는 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누진세 제도의 논리적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누진세라는 것은 많이 버는 사람, 많이 소비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적게 소비하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건데,
부의 소득세 제도도 역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정부에서 걷지 않고 오히려 정부에서 돈을 준다. 보조금을 준다는 거네요. 그런 제도로 누진세 제도의 논리적 연장이래요. 누진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득이 낮아질 때는 세율도 함께 낮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음액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정부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모두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부의 소득세 제도. 부의 소득세 제도가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왜냐하면 누진세와 같은 방법인데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의 소득세 제도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가 나왔다. 그러면 이 예의 응용 문제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이 예시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한 달 소득이 30만 원이래요. 한 달 소득이 0원인 사람에게는 한 달에 3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돼. 그리고 소득이 늘어갈수록 보조금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어.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을 1만 원 증가하면 보조금을 5천 원 줄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만약에 한 푼도 못 벌어. 그러면 정부에서 30만 원 줘. 근데 만약에 만 원씩 소득이 늘어가. 그러면 30만 원에서 5천 원을 제하고 29만 5천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누진세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것이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의 소득세 제도예요. 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소득이 10만 원인 사람은 정부로부터 25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거야. 계산해보면 나오죠. 자, 한 푼도 못 버는 사람은 30만 원을 받아. 그럼 1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25만 원만 받게 돼. 이런 얘기예요. 자, 요것이 만약에 헷갈린다면 옆에다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소득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지는데 소득이 0원이면 30만 원, 소득이 10만 원이면 25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총 금액인 처분 가능 소득은 한 달에 35만 원이 된다. 왜 35만 원이 됐어요? 자기가 번 돈 10만 원,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25만 원.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은 뭐야? 쓸 수 있는 돈이 35만 원이라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이 사람의 한 달 소득이 만약에 60만 원에 이른다면 정부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면 너가 한 달 생존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는 거죠. 즉 스스로 번 소득이 한 달에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부의 소득세 제도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누진세 제도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부의 소득세 제도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부의 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나오네요. 높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뭐예요? 사회적으로 치르는 비용.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을 포함한 거죠.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들고 빈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빈곤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의 소득세 제도는 장점이 약간 있었어요. 뭐라고요? 누진세와 부가가치세로 해결할 수 없는 빈곤의 격차를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빈곤의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일시적으로 빈곤의 증상을 완화, 조금 줄여주는 효과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이게 단점 2, 단점 1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 사회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돈뿐만 아니고 비용은요. 뭐 인력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죠. 행정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자, 그럼 마지막 문단 봅시다.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가 없죠. 왜? 가장 좋은 게 부의 이 제도가 뭐죠? 부의소득세 제도인데 이 부의소득세 제도도 빈곤의 격차를 줄일 수는 있는데 이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다.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곤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 전체가 쓰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부의 재분배 제도가 아니고 이름이 뭐죠? 부의 소득세 제도가. 이 부의 소득세 제도는 이제 빈곤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것은 공평성에는 맞아. 그런데 이 공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는 있죠. 그런데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를 줄여.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가 아까 사회적 비용, 사회적 효율성인 거죠. 이 측면에선 효과적이지 않아. 그래서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야. 공평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야. 그죠?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가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손해야 라는 거죠. 오히려 빈곤한 사람들이 가지는 절대적인 부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는 공평한 분배가 가난한 사람의 실제 생활의 수준을 높이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빈곤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거지 그 빈곤을 빈곤에서 탈피하게끔 도와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은 문제 상황의 단기적 해결을 위한 것이기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구조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빈곤선이라는 것이 있다. 빈곤선이라는 것은 빈곤의 정도를 나타내는 선이다. 이 빈곤 기준은 절대적 관점이 있고 상대적 관점이 있는데 절대적 관점 중에 라운트리 방식은 객관적이지만 사회적 빈곤을 계산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라이덴 방식은 설문조사를 통해 빈곤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자, 이와 달리 상대적 관점은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러니까 객관적이죠. 빈곤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다가 상대적 성격도 반영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빈곤선을 정해놓고 빈곤선을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 조세제도는 누진세 제도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누진세 제도는 한계가 있어.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빈곤의 역진성을 보여줘. 빈곤한 사람을 더 빈곤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부의 소득세 제도인데 이 부의 소득세 제도는 보조금을 정부에서 빈곤한 사람에게 오히려 지불하는 제도야.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빈곤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크고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를 보완할 그래서 이것은 공평성을 추구하는 데는 효과가 있어. 사람들이 공평하게 뭔가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는 줘. 그러나 사회 전체 부의 크기를 줄게 해. 즉 효율성은 떨어져. 그래서 이를 개선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몇 문제 풀어보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표로 풀어오십시오. 1번 사회적 현상에 대한 상반된 두 관점이 있어요. 자, 일단 사회적 현상은 뭐였어요? 빈곤이에요. 빈곤. 빈곤에 대한 상반된 두 관점은 없습니다. 빈곤에 대해서 빈곤선의 기준을 정하는 데는 상대적 관점과 절대적 관점이 있다고 했죠. 근데 상반된 두 관점은 아니죠. 그 다음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학자의 관점, 여러 학자가 아예 안 나왔고요. 사회 문제의 대두 과정 아니요. 빈곤이 왜 대두했나? 라는 것에 대해 나오지 않았고요. 사회 문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 빈곤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안 나왔어요.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제도, 여기서 사회적 현상은 모두 빈곤이죠. 이 빈곤과 관련된 제도가 뭐가 나왔어요? 조세제도. 조세제도 뭐뭐 나왔나요? 3개 나왔어요. 소개하고 그것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부의 소득세 제도, 즉 보조금을 주는 제도에 대한 장점과 한계,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나왔으므로 얘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일치 문제예요. 빈곤의 절대적인 기준이란 없다. 절대적인 기준이란 없다? 빈곤을 결정하는 선이 바로 빈곤선이라고 했죠. 빈곤선은 뭐죠? 정하기 나름인데 절대적 관점이 있고 상대적 관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절대적 관점은 2가지, 상대적 관점 1가지라고 나왔죠. 비교적 상대적 관점이 객관적이고 조금 객관적으로 빈곤선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 수준이다. 맞죠? 그 다음 누진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다른 방법이 보조금을 주는 제도였어요. 조세 제도를 활용하는 정책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 나쁜 영향은 뭐예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죠. 그 다음 빈곤을 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평균적 소득 수준에 이르러야지 빈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3번째 상대적 빈곤선에서 이야기 나왔죠. 3번 봅시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한 것은 그럼 A가 어디 나왔냐면 1, 2, 3, 3문단. 3문단에서 나온 방법이 뭐였어요? 부의 소득세 제도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반드시 사례에 보기를 적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와요. 부의 소득세 제도에 대해서 봅시다. 1번 선지 볼게요. 1번 선지 보기 전에 보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보조금은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처분 가능 소득은
일정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소득이 적으면 보조금을 많이 받고 소득이 크면 보조금을 적게 받으니까요. 그래서 우상향 곡선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단 윗글에서 언급된 요인에 다른 요인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럼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득은 75만 원이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봐요. 자, 처분 가능 소득은 Y축 그래프고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은 X축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소득이 0원인 사람은 처분 가능 소득이 얼마예요? 30만 원이요. 그럼 이 30만 원은 누가 준 거죠? 보조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처분 가능 소득은 얼마예요? 3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소득이 0원일 때 정부로부터 3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20만 원이면 처분 가능 소득은 36만 원이에요. 그럼 정부에서 이 20만 원인 사람은 보조금을 얼마 받는 거죠? 16만 원을 받는 거다. 맞죠? 그럼 소득이 75만 원 사람은 처분 가능 소득이 75만 원이니까 보조금이 0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0원인 사람은 보조금이 얼마예요? 3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될 것이고 2번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75만 원일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제가 금방 얘기했죠. 자, 여기 Y축 그래프가 처분 가능 소득이 75만 원 이고 이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75만 원이야. 그러면 뭐야? 정부에선 받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맞는 말이고요.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20만 원일 때 정부로부터 얼마 받아요? 16만 원. 맞죠? 그래프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10만 원일 때 안 나왔지만 10만 원일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금액이 소득보다 크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2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정부 보조금 얼마 받았어요? 16만 원. 그럼 10만 원이면 얼마 받겠어요? 최소한 한 8만 원 정도는 아니 더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아까 지문에서 소득이 0원인 사람은 30만 원을 받고 10만 원인 사람은 25만 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인 사람은 25만 원, 뭐 그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프로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이 정도 되겠죠? 10만 원이면 이 정도. 그죠? 36만 원이면 이 정도. 그죠?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보조금이 더 큰 거죠. 자, 그 다음 5번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15만 원일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소득의 차이가 5만 원 미만이다. 자, 그러면 자, 지문에서 확인해 보니까 1만 원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은 5천 원 줄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0원인 사람은 30만 원을 10만 원인 사람은 25만 원을 받는다고 했고 자, 그러면 소득이 15만 원이래요. 그러면 아까 10만 원인 사람은 25만 원을 받는데 만 원 증가할 때마다 5천 원씩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15만 원이면 25 2만 5천 원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러면 25만 원에서 이 2만 5천 원을 줄이면 22만 5천 원을 받겠네요. 15만 원인 사람은 22만 5천 원을 받겠네요. 자, 그래서 15만 원 미만이다. 소득이 15만 원 미만인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소득의 차이가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0원일 때는 30만 원을 받았고 20만 원일 때 얼마 받았어요? 16만 원을 받았어요. 0원일 때 30만 원 받고 20만 원일 때 16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20만 원 줄어서 16만 원을 받았으면 30만 원에서 16만 원을 빼니까 14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거죠. 그러면 10만 원이 소득이면 얼마를 빼야 돼요? 30만 원에서 7만 원을 빼야 되겠죠?
왜냐하면 20만 원일 때 보조금 14만 원 받았어. 그럼 10만 원이면 그의 반인 7만 원을 받겠죠. 그런데 20만 원과 10만 원의 중간인 15만 원의 소득이다. 그러면 아까 이 사람은 보조금 14만 원 받았고, 그러니까 20만 원인 사람은 14만 원을 받았으니까 14만 원보다는 높아야 되고 10만 원보다는 20만 원보다는 낮아야 되고 10만 원 받은 사람보다는 높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만 원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7천 원의 소득을 받는 거네요. 그래서 30만 원에서 10만 원의 소득이면 7만 원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23만 원을 받고 그러면 15만 원 소득이면 여기에서 10만 원에서 얼마를 더 빼야 돼요? 5, 7에 35, 3만 5천 원을 더 빼니까 얼마가 되나요? 19만 5천 원? 19만 5천 원을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받게 되네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소득의 차이가 5만 원이다. 5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번 소득은 15만 원. 정부에서 준 것은 19만 5천 원이니까 5만 원 미만 이하라는 말이 맞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풀어볼까요?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빈곤선을 결정하는데 라운트리 방식, 니은은 라운틴 방식이에요. 라이 된 방식이네요. 자, 둘 다 이제 절대적 관점에서 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기억 볼까요? 1번 볼까요? 니은은 라우덴 방식은 라운트리 방식과 달리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다. 바뀌었네요. 라운트리 방식이 더 객관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앞뒤 관계가 바뀐 말이고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조사 개념의 범위가 명확하다. 라고 했는데 기억은 라운트리 방식이죠. 라운트리 방식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적 생존에 필요한 소비가 무엇인지를 생존을 위한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했으므로 개념의 범위가 명확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네요. 3번 니은은 라우덴 방식은 라운트리 방식과 달리 라우덴 방식은요. 사람들이 직접 설문조사에 참여한 거는 이건 너무나 맞는 말이네요. 기억은 라운트리 방식은 조사한 결과를 통계한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 소비의 수준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기억은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 소비 수준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니은은 뭐예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서 빈곤을 산출한다. 그래서 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 소비 수준을 알아낼 수 없겠네요. 다음 5문단은 어휘 문제예요. A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지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판단이라는 단어인데요. 뭘까요?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의해서 판정을 내린다. 그러면 얘는 맞는 말이네요. B. 빈곤선을 산출한다. 계산해낸다. 맞는 말이네요. C. 역진성.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 맞는 말이고요. D.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해서 보장하거나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권하여 장려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권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다르고 이가 퇴치할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그럼 얘는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 6번부터 이 문제는 같은 패턴의 문제니까 똑같이 적용해서 푸시면 될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